아니,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누구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의 저는 혼자 사는 삶이 무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천천히 동네를 걸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에 나가 사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우던 무료 댄스는 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숨이 찼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은 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하고 묻던 그 아이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렇게 평온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며느리는 참 착했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늘 살갑게 굴던 아이였지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저는 남편이 남겨두고 간 돈을 찾아 용돈을 두둑이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고맙다며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손녀가 2살이 되었을 즈음 아들에게서 육아와 집안일이 힘들다는 푸념 섞인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제 집에 와 함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은 손녀를 봐달라는 것이었고 저는 이미 아들에게서 며느리가 예전 회사에 복직을 신청하며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제 일상이 송두리째 손녀의 육아에 묶이게 될 상황이었지요. 그래도 힘들어하는 아들과 귀여운 손녀, 늘 잘하던 며느리를 떠올리며 저는 결국 걱정과 두려움을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처음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시간은 평화로웠고 나름 행복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며느리는 활기를 되찾아 회사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손녀도 별탈 없이 자라 할머니 말 잘 듣는 아이였지요. 힘든 날도 서운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손녀를 보는 제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때로는 짜증 섞인 말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고 직장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의와 출장을 이유로 귀가가 늦었고 술 냄새가 배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자주 흘러나왔고 그 집은 제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손녀가 놀랄까봐 잠든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조용히 밤을 넘겼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이 제게 용돈을 내밀며 말했었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다며 시장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오라고 했지요. 아들의 얼굴은 유난히 밝았고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 아무 의심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중이었습니다. 신호에 잠시 멈춘 순간 길 건너편 카페 창가에 낯익은 옆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부부보다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본능처럼
몸이 움직였습니다.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카페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제 쪽이 아닌 뒤쪽을 보고 앉아 있어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수다를 떨며 웃고 손을 잡고 아이처럼 장난을 치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이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화면은 자꾸 흔들렸고 셔터는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상황을 단번에 알아챈 눈빛이었습니다. 말없이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줌을 당겨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다시 쥐어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힘내세요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은 채 나란히 걸어갔고 곧바로 커피숍 옆에 붙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의 얼굴, 잠든 손녀의 얼굴,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고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며 손을 내저은 뒤 아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이불 위에 몸을 던졌고 눈을 감자 카페의 유리창,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 모텔로 들어가던 뒷모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막혀왔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멈춘 사람처럼 깊고 무거운 어둠 속으로 떨어지듯 잠에 들었었습니다. 늦은 저녁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몇 마디를 나누었고 그 웃음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며느리는 이상하리만큼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오래 비워두었던 제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고 소파에 주저앉아 반대편 벽에 걸린 죽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허기가 느껴져 늘 가던 단골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작은 식당의 사장은 유난히 격하게 저를 반겼고 어릴 적 고향 친구인 그는 볼 때마다 제가 첫사랑이었다며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의지가 되었고 그저 친구로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까칠해진 입맛 탓에 밥은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자 친구는 제 곁으로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라 저는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경찰이었던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순간 친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허탈한 표정으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다 사고를 쳐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탐정인지 심부름센터인지 모를 일을 하고 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긴히 물어볼 일이 있을 것 같다며 그의 연락처를 물었고 친구는 말없이 번호를 적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친구 아들의 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나서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듯한 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너스레 섞인 그 말투에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친구 아들은 제 아들보다 2살이 어렸지만 늘 저를 어머니라 불렀고 제 아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안부를 묻던 아이였습니다. 그 익숙한 호칭이 그날따라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사람 없는 조용한 찻집에서 친구 아들을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저는 이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여러 번 받아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며느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은 찻잔 위에서 계속 떨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분노했고 당장이라도 쫓아가 2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놀라 손짓으로 말렸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겨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층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만 바라본 채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친구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알고 계신 정보는 전부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척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리고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현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구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보려면 경비도 많이 들 텐데 우선 이 돈으로 쓰고 부족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하겠다며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연락하라며 그날은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고 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의 역할에만 충실한 아들의 등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숨기고 묵묵히 출근 준비를 하던 그 모습이 미안함과 연민으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착한 아내인 척, 다정한 엄마인 척, 그리고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인 척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인형을 끌고 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죄인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할머니인 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같이 무너지는 마음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성실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늦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한 날이면 저는 습관처럼 친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속만 태우며 답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근처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친구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몇 달이나 참고 지내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되려 이런 일까지 맡아 고생한다며 그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잠시 말없는 시간이 흐른 뒤 친구 아들은 이제는 형도 알아야 할 때가 왔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두툼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런 것까지 다 조사했느냐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고 이 안에 담긴 진실이 우리 집의 마지막 평온마저 깨뜨릴 것만 같아 손을 쉽게 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웬일인지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손녀와 웃으며 놀아주었고 저에게도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러면서 애아빠가 회사에 문제가 생겨 많이 늦을 거라며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아들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 마음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12시를 훌쩍 넘겼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초조함만 거실에 쌓여갔습니다. 한참 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문을 열어 조심스레 내다보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작은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저를 발견하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은 아들은 말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꼭 끌어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그저 어깨만 들썩이는 숨죽인 울음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밤 아들의 고통을 알기에 그 긴 밤은 내 인생의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손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난감을 끌고 다녔습니다. 다만 아들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편하지 않게 연극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 아들과 제 아들은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진지해졌고 흔들리던 눈빛은 점점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무렵 며느리가 또다시 늦게 들어오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거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손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아들은 아이 엄마와 처가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두툼한 서류가 든 가방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이 엄마와 둘이 다녀올 테니 아이는 제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더는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돈집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할 일을 찾듯 주방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손녀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저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시계 바늘은 유난히 더디게 움직였고 초침소리마저 제 마음을 재촉하는 듯 들렸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체온에 의지한 채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을 훌쩍 넘겼을 즈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눈동자는 조금 풀려 있었고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저 혼자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끝에 매달린 눈물을 간신히 삼키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안은 채 아들에게 다가가 고생 많았다며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침묵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들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과 친구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간남과 며느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조사했고 먼저 상간남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날짜와 장소, 사진과 메시지 기록까지 갖춘 정황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즉각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상간남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에는 아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대표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고 했습니다. 왜 가정이 있는 직원에게 그렇게 많은 야근을 시키느냐고, 그 결과 가정이 파탄 났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 회사가 주부 사원에게는 오히려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곳이라는 걸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회사 안에 퍼뜨리고 동종업계 어디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아들은
옛 경찰 시절의 선후배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상간남의 과거, 현재, 인간관계, 숨겨진 약점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은행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했습니다. 부부 명의로 붙고 있던 적금은 이미 해약되어 있었고 그 돈은 상간남과의 미래를 꿈꾸며 계약한 오피스텔의 계약금으로 쓰였습니다. 또 다른 돈은 처가집으로 흘러들어가 장인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모든 자료는 전문 변호사에게 넘겨졌고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에게는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예정이었고 아내에게는 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남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절차까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터지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그리고 상간남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상처받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이 복수는 말 그대로 모두를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들 눈빛은 이미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장인, 장모가 수없이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왔지만 아들은 서리빨 같은 얼굴로 단호히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손녀와 함께 이미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아이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며느리와 상간남이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두 사람은 결국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각자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가집은 한순간에 풍지박살이나 방 2개짜리 월세집으로 옮겨 딸과 함께 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간남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이혼을 당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끝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들과 손녀, 셋이 함께 살기 위해 옛집을 정리하러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짐을 옮기다 말고 고향 친구의 식당에 들렀는데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친구 아들이 느닷없이 여행을 다녀오라며 비싼 티켓을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평생 식당을 쉰 적이 없는데 괜히 걱정된다면서도 얼굴에는 자랑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자 우리 아들도 괜히 뾰로통해지며 보내줄 때 다녀오시라니까요 하고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들이 얼마 전 전화해 제가 건넨 돈 덕분에 부모님 소원이던 유럽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친구의 은근한 아들 자랑을 부러운 듯 받아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들과 손녀와 함께 더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켠에 자리한 엄마의 부재는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을 살아냅니다.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참고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과 삶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